김세라의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전국이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과 내란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정말 충격과 분노로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이 12.3 내란 사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생중계로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봤는데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이 태연하게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말하는 게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딥페이크인가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더라고요. 네. 제가 법대 다닐 때 형법 공부할 때 형법 시간에 되게 어떤 죄를 배우면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도대체 이 죄는 뭔데? 법정형이 사형이랑 무기징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러니까 살인죄보다 사실 훨씬 중대한 범죄. 네. 어떻게 보면 형법 법전에 기재된 범죄 중에 제일 중범죄라고 볼 수 있는 저를 신기하게 했던 범죄가 바로 내란죄거든요. 네. 네. 내란죄는 그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무기 금고 네. 밖에 할 수가 없는데 놀랍게 현직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나 지금 내란죄를 실행한다라는 내용으로 사실 400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비현실적이었고 네. 다른 범죄도 작은 절도범도 현행범을 보기는 쉽지가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 현행범을 TV 실시간으로 보게 된 거여서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비상계엄령이 내란죄가 맞다라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내란죄인지 묻기 전에 네. 먼저 내란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형법 87조에서 내란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내란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폭동이라고 함은 되게 좁은 개념이 아니라 넓은 개념이에요. 최강의 폭행 협박으로 일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국헌 문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국헌 문란 행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형법 91조가 다시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네. 이게 국헌 문란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걸 듣고 앵커님 바로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707 특임대가 이제 바로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막을 목적이었다라는 것도 이제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네.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대신 그 다음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의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잖아요. 네. 왕정제가 아니죠. 그래서 헌법 기관인 그 세 축이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축이 서로 견제 통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비상계엄이 워낙 강력한 것이고 또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 있고 남용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주권 기관인 국회에 한 번 걸러서 감시받을 수 있게 헌법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헌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무력화시켰고요. 헌법이 정해놓은 국가기관을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네. 계엄사 포고령 1호라고 하던데 그 내용을 보면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역시 바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국회의원을 체포 출입 금지하려고 했고 네. 그렇죠. 이것이 대통령이 직접 사령관들한테 지시했다는 것들도 정황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그 형법 91조 규정에 딱 맞는 네. 내란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 국회의 기능을 막으려고 한 것 자체부터 위헌적이고 네. 내란 행위다라는 말씀인데 네.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이것도 문제가 그쵸,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러면 비상계엄은 언제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예를 들면 뭐 외국의 군대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네. 너무 심각한 자연재해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군사상 병력을 동원해서 행정 사법 사무를 관장할 필요가 있을 때 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시 비상계엄도 헌법에서 대통령 그 카테고리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만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요. 네.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비상계엄 말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 치안상 조치 정도만 취할 수 있는 경비계엄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선포된 것은 비상계엄이었고 더 강력한 것이었고 전쟁 내란이 일어난 정도의 중대한 국가 비상 사태에서만 발령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군인인 계엄사령관이 이것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법사무까지 법원의 사무까지 관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이렇게 군인이 영장제도, 그다음에 이런 언론에 관한 것들, 네. 행정, 사법권까지 관장할 수 있는 워낙 강력한 것이라서 네네.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고 또 그 상황적인 요건도 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절차 부분에서 위헌이었다면 또 이제 상황 요건 면에서도 이번 네. 비상계엄은 이런 비상사태인가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임의대로 발령된 위헌적이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또 이 내란죄 수사 결과가 나왔냐 이게 내란 행위인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여당 국회의원도 있던데 결국은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본 그 장면들만으로도 이게 분명히 내란 행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건 정치 여부를 떠나서 상식 비상식 네. 그리고 법률 문헌 그 자체를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국회의원이 이게 내란인지 수사를 받아봤냐, 수사 결과가 나왔냐, 이게 왜 내란이냐라고 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네. 이런 말은 사실 정말 법률의 기본조차 모르거나 아니면 이걸 듣는 국민을 우롱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차를 파킹하고 내리자마자 누가 달려와서 발로 차문 유리창을 막 부쉈어요. 네. 근데 이게 CCTV나 블랙박스에 다 찍혔다고 하죠. 네. 영상을 보여주면서 왜 남의 차를 부수냐, 카메라에 다 찍혔다라고 따지니까 가해자가 이게 손괴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수사 받아봤냐, 수사 결과 나와야 손괴다, 이렇게 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까지도 필요 없고요. 네. 그냥 일반 기본적인 독해력을 가진 일반 사람들도 이게 위헌적인 계엄이고 이후 벌어진 일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내란죄, 네. 이 내란죄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처벌이 뭐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다고요? 네, 맞아요.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형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은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네네.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여서 사실 모든 국가가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규정하고 그렇겠네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조선 시대에는 역적 이렇게 불리기도 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행위는 정근대 봉건 국가부터 지금 현대 법치 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형으로 다스려왔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지금도 내란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중범죄로 취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중범죄냐 보면은 다른 범죄랑 달리 예비 음모죄도 처벌하고 그것도 3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이에요. 네. 그리고 단순히 부화 수행하거나 폭동에 관여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리고 가담하지도 않고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부과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국회나 이렇게 나와서 군인 사령관들이 전부 나와서 커밍아웃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울기도 하잖아요. 네네. 부대원들을 위해서. 이게 단순히 사실 그냥 명령에 따라서 네. 군인이 하면은 그냥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거든요. 처벌 안 네네.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란죄가 되면요. 네. 단순히 명령에 따라서 관여만 해도 네. 이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정형이 높은 범죄가 돼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무거운 죄라고 보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 내란을 주도한 자, 형법은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밖에 법정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모든 감형 사유를 끌어와서 해도 현재 양형 기준 상으로는 최소 10년형은 나오는 무서운 범죄예요. 네. 근데 지금 계엄은 우두머리가 대통령인 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본인 TV 나와서 직접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내란 행위를 비상계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실시하겠다고 TV에 나와서 공보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 우두머리가 대통령인 것이고 네. 지금 내란죄의 정범이라고 지금 뭐 체포이익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네. 뭐 대통령은 또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네. 수사나 재판받는 게 좀 불가능하진 않나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어떤 네. 범죄를 저질러도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소추, 그러니까 기소당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소를 못할 거니까 수사도 못하죠. 네네. 그런 건데 이 불소추 특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로 헌법이 규정한 것이 딱 두 죄가 있어요. 네. 그게 내란죄랑 외환죄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내란죄가 얼마나 중범죄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뭐 지금 체포된 전 국방부 장관이 뭐 이게 대통령이 내란죄 보호 법익인데 왜 대통령이 이게 비상계엄한 것이 내란죄가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지금 헌법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는 불소추 특권 적용되지 않는다고 네네. 하고 있어서 네. 이 헌법 규정만으로도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내란죄, 외환죄를 대통령이 할 수가 있나 했는데 지금 딱 그런 경우가 네네. 생긴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불소추 특권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내란죄를 저지르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될 수 있고요. 네. 소추하려면 기소하려면은 수사가 전제가 돼야 되니까 네네. 체포, 구속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을 각 수사 이제 기관들이 네. 긴급 체포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내란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세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